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리어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왜 감탄을? 아니요. 드디어 뵙네요. 아, 꼭 뵙고 저는 싶었- 이제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네. 여기 들어오신 이용훈 부장님이 또 저희 같은 지점에 계신 분인데 또 네. 굉장히 잘하신다고 굉장히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드디어 이제 부끄럽네요. 저 실물을 본 건 처음이고. 그럼 초면이세요? 네. 네. 오, 저도 이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용훈 부장님 통해서 네. 워낙에 이제 잘하신다고. 네. 네. 제 열심히- 칭찬도 좀 해주세요. 네, 왜 두 열심히 또 분이서? 네. 또 워낙 일바닥이 좁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뵙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말씀 엄청 많이 들으셨나 봐요. 네. 너무한데 부장님. 나 할 때는 안 들어오고. 네, 그러게요. 저 이영훈 님이라는 분께서 네. 이화진 과장님 때문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이사님 보러 네. 들어오구나. 그 이용훈 부장님 좀 댓글 남기셨네요. 네. 네. 근데 화이팅을 외쳐주시진 않았습니다. 이사님. 네. 과장님 편인가 봐요. 그래도. 나갔다 보니까 저기. 본거 보고 나갔다. 네. 오늘은 네. 우리 이사님께서 LNG랑 방산주에 대해서 네. 점검을 좀 해주신다고.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장에서도 현대로템이 장중에 19%까지 올랐었고요. 그리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올랐었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LNG 섹터 역시 또 크게는 조선주들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 네. 좀 더 마이크로하게 본다라면은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종목들도 엄청난 시세를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뒤늦게나마 이제 본행제인 한국카본 같은 종목들도 뒤늦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네.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언제 파느냐에 대한 고민도 하시겠지만 네. 없으신 분들이 지금 이 소위 포모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저 배 너무 아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 야, 저거를 못 잡아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거를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은 그거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네.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스타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여기 뭐 이화진 과장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네. 네. 뭐 이영훈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 스트레이트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약간 좀 트레이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매크로나 섹터에 대한 어떤 뎁스 있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비중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알아야지만 비중을 좀 크게 실을 수 있고 네, 그렇죠. 모르면 비중을 크게 못 실어요. 네.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내용을 알아야지만 내가 비중을 크게 실을 수 있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방산 섹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그림은 전 세계에서 이제 방산 수출국에 대한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 압도적인 1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가 18% 2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태리, 영국 그리고 한국이 2.8%로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미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 이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가 줄어들고 있고 중국이 올라오고 있고 또 독일도 감소 추세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러시아와 독일이 감소 추세에 있다. 결국은 이 자리를 누군가는 메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한국.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와 중국의 감소분을 빠르게 메꿀 수 있고 메꿀 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그러면 미국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미국 방산의 특징은 자동차로 따지면 벤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독일 3사로 치면 아우디다. 네. 딱 이렇게 말을 듣는 순간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거죠.
뭔가 좀 내가 돈이 있으면 벤츠를 하겠지만 네.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뭔가 좀 할인을 많이 하는 네. 아우디는 이제 살 수 있단 말이지.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의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기에 아우디가 상당히 좀 많은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동안. 네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방산업계의 어떤 아우디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조금은 여성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을 하면서 네. 제2의 새로운 신냉전 시대가 이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도 그 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짤을 준비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2019년인가요? 유엔에서 2018년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에 대항해서 에너지든 뭐든 준비를 잘하지 않으면은 큰 코를 다칠 것이다라는 연설했는데 네.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독일 외교관들이 비웃는 게 잡혔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짤이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정확히 맞았죠 지금은. 네. 너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두 가지가 있죠. 방산에 대한 준비,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준비. 네. 지금 그대로 그것을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어떤 방산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독일 내에서도 방산업계 자체가 그동안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산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루 이틀 만에 야 빨리 내년에 빨리 만들어 이게 안 되거든요. 네네. 꾸준하게 준비를 한 업체만이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런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아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러시아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러시아 제품 전 세계에서 누가 러시아 거 사겠습니까 지금? 네, 이제 안 살려고 아니죠. 하잖아요. 네. 그럼 중국 거 사겠습니까? 네. 아니죠. 그러면은 방산 수출할 수 있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에서 러시아와 독일을 제외, 중국도 제외한다면 남은 선택지는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이태리 정도인데, 근데 이태리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캐파가 안 되는 상황이고 남아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방산 섹터가 지금은 일단 기대감에 대해서 올라가 있는 부분은 맞아요. 네.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서 이것이 올해 뭐 1,000대를 수주하면은 매출이 얼마고 마진이 몇 %니까 현재 뭐 내년에 줄 수 있는 밸류에이션 얼마고 펀 몇 배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이 먼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에 대한 1,000대에 대한 계약을 이미 확정을 지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네. 추가적으로도 어제도 모로코에 대한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잠 끝나고서 뭐 사실 무근이다라는 네. 기사가 그런 적 나왔는데 없다. 제가 또 원본 기사 찾아보니까 영문으로 된 기사는 또 있습니다. 네네. 결국 그게 뭐냐면은 그 뭐 현대 롯데 관계자가 뭐 부인했다는데 그거는 누구인지도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10여 개 국가와 컨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죠. 하지만 충분히 견적 단계에서 주고 받고 있는 게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나토 쪽에다가 강조를 한 게 있어요. 너네 GDP에서 최소한 1에서 2%는 올려서 국방 예산 올려라. 러시아 견제해라. 그러는데 계속 무시를 했어요. 왜 자꾸 무시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던 거죠. 예. 살짝 아폴론 같네요. 트럼프가. 예. 무시를 했다가 이번에 빵 터지니까 바로 전체 유럽 국가 나토국들이 바로 1에서 2% GDP에 국방 예산을 다 책정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국방 예산 책정에서 써야 되잖아요. 네. 써야 되면은 무기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기를 러시아 거 못 써. 오. 독일 거 못 써. 오. 미국 거 비싸서 안 돼. 네. 미국 건 생산 일정 다 차 있어. 네. 그럼 남은 거는 한국이죠. 가성비 K방산. 그렇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수출을 하면서 왜 현지 생산할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야 현지 생산하면은 그거 마진 떨어지고 뭐 그중에 절반 매출은 좀 얼마 감세되니까 안 좋은 건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현지 생산 유럽 내 공장이 있어야지만 추가적인 유럽 국가에서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 그죠. 그러니까 현지 생산하는 거예요. 네. 추가 그러니까 한 수 두 수를 앞서서
생각을 해서 현지 생산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현대로템의 수출 방향은 충분히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나토와 EU 같은 경우는 충분히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 있고 네. 예산도 확정했다. 그럼 네. 그 외 국가는 또 무엇이 있느냐 알아볼 수 있죠. 글로벌 무기 수입국 순위를 보시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이집트, 호주, 알제리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잖아요. 네. 가서 결국은 무기를 수출을 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충분히 이번에도 우리나라 FA50과 그리고 자주포까지도 충분히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러 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유튜브 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무기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오래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표현하기로는 거의 1800년대 수준의 어떤 네? 뭐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인도가도 지금 대략적으로 1400대의 전차 수요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얼마 전에 FA50 우리나라의 그 특수 고개 비행팀, 고기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특수 비행팀인 블랙 이글이 네. 피라미드에서 고개 비행하셨던 거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 덕후인데 네. 항공 덕후로서 제가 두 번의 감동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2011년도인가 영국 리아드 고개 그 에어쇼에서 네. 처음으로 블랙 이글 F-50을 비행기로 실어서 영국까지 가서 거기서 다시 조립을 해서 거기서 비행을 했던 그 장면이 저는 정말 기억에 남고 그 당시에 참석했던 그 공군 참모총장님도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만큼 이게 정말 뜻깊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집트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해서 F-52 고개 비행을 했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이거는 큰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이건 엄청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거든요. 전 탑건 매버릭 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무기 수입국 3위인 이집트 그것에서 그런 F-50을 가지고서 했다라는 것 네. 자체는 이미 어느 정도의 세이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국 즉 EU를 대상으로 해서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충분히 추가 수출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고 네. 가능성 충분히 있고 추가적으로 중동 쪽 수요만 놓고 보더라도 이미 EU와 중동 쪽 수요를 그중에서 우리가 10개국이 컨택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한두 개만 가져오더라도 지금 방산업체 우리나라 상장되는 방산업체가 받고 있는 시가총액은 충분히 그 이상의 시가총액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결국은 나토에서도 GDP 대 국방비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나토의 목표치가 있는데 다 미달하고 있어요. 결국은 돈 써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함의는 내년의 경기 어떻습니까? 전망들 거의 지나가는 아주머니 붙잡고 내년의 경기 어떨 것 같아요?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안 좋겠지 뭐. 다 안 좋게 얘기합니다. 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에 경기 안 좋고 또 중국 뭐 부동산 문제 나오면서 네. 또 부동산 터지면은 또 어떻게 되니 만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방산의 고객은 누구죠? 정부입니다. 네. 국방 예산을 한번 책정을 해놓으면은 써야 돼요. 무조건 써야 되나?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국방 예산 안 쓴다?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타지 않는다. 네. 또 하나 이게 장기 계약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뭐 수주 산업을 진행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장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수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환율에 대한 문제,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변수를 다 계약서 조항에 넣습니다. 네. 즉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에서 원자재가 올라가거나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중간중간 보상을 갖다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 계획했던 마진을 꾸준히 끝까지까지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른 수주 산업 같은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이나 뭐 2차 전지 섹터나 그 탐방을 가보게 되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가 이만큼의 수주를 받았는데 마진을 모르겠다. 해봐야지 알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방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장된. 그렇죠. 아, 예. 그래서 뭐 깎을 게 그것도 없어요. 국방은. 근데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거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능한가요? 국방 산업이 그동안 저평가를 봤더니 뭐냐면 네. 우리나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할 때는 마진율이 거의 싱글 마진이었어요. 네네. 우리나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해서 소위 눈탱이를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해외를 대상으로 해서는 소위 네. 눈탱이를 칠 수가 있다. 아유, 라는 얼마 해줄게. 표현은 그렇지만 네. 그것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또 하나 이 국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까 우리 수출국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네. 해봤자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뭐 독일, 이태리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거기에 정당히 이름이 올린 상황이고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오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네. 거기서 AS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록히드 마틴이 전투기를 한 대 팔면은 유지보수로 전투기 한 대 값을 또 뽑아냅니다. 아, 유지 보수만으로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뉴스를 가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 덕후니까 그런 것도 많이 보는데 전투기가 뭐 멈춰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품 수급이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서 멈춰 있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의 멀쩡한 전투기였다가 분해해서 거기서 부품 빼가지고서 여기다 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돌려막기? 있습니다. 예, 부품 돌려막기? 예, 그걸 지금까지 근데 우리나라 그걸 정말 잘했어요. 아. 우리나라 공군 창정비 수준이 정말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F4 팬텀기를 갖다가 결국은 대한항공 창정비가 맡고 있었는데 올해 4월로 해서 마지막 끝냈습니다. 이제 F 팬텀을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창정비를 이제 마쳤고 결국은 그만큼 진짜 베트남 전에서 썼던 전투기를 고쳐서 쓸 만큼 이렇게 가져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한번 우리가 FA50을 수출했다, 네. 뭐 K2를 수출했다 네. 하면은 10년에서 20년은 계속 논하는 장사를 한다는 거죠. 한 번만 수출해도 한 10년, 20년이 보장되는. 그렇죠. 최소 3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와.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기 체계는 우리가 왜 미국에서 미국산 무기를 쓸 수밖에 없냐면은 무기 체계를 한번 갖춰놓으면은 그 무기 체계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워낙에 많습니다. 특히나 현대 무기 체계는 과거처럼 그냥 각계 전투로 공군 따로 육군 따로 아니라 네. 통합된 그 전투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된 전투 체계를 통해서 전투기와 그리고 방공망과 이런 것들이 한번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이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직까지 시장이 여기까지 스테디가 안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F-50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 서구 계열의 미국 쪽 F-15와 F-16 계열을 쓰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F-50을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뭐 조종사를 트레이닝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무기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도 단번에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뭐 수호이 35를 가져온다, 뭐 4세대 수호이 50을 가져온다, 아니면 프랑스 라팔을 가져온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한번 구축된 무기 체계 내에서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낸 무기 체계를 집어넣는 것 자체가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해하게 되면은 네. 우리나라 방산 체계, 특히나 미국에 붙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 항공우주에서 만든 F-50 같은 경우는 록히드 마틴을 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산에서 파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대단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5위도 간다. 심지어는 3위까지도 갈 거다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방산 같은 경우는 물론 단계에 오른 부분들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격을 줄여놓고 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는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떨어져. 그러면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네. 하지만 저는 심지어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하면은 우리는 삼성전자를 참 많이 얘기했어요. 네네. 삼성전자 물려줘. 네네. 근데 저는 방산주를 자식한테 물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왜냐면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들어가게 되면은 30년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록히드 마틴의 여러분들 30년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한 번 들어가고 나서 꾸준하게 올랐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를 타지 않고 네네.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네. 한번
아니 한번 사왔어요. 전투기 사는데 이거를 놀려봐. 그럼 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왜 세금 딴 데다 쓰냐. 그렇죠. 써야지 어떻게 되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으로 방산주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수출에 대한 레퍼런스를 착실하게 쌓아가야 합니다. 음. 국내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근데 일단 현대로템이 뚫었죠. 네네. 그렇죠. 추가적으로 LG 넥슨은 우리 사회에 사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네. 추가적으로 레퍼런스를 하나씩 수출에 대한 레퍼런스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비중은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장기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경기를 안 탄다.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물론 장기 후에 뭐 정치적 이슈 때문에 또 화해 모드가 또 언젠가 또 오겠죠. 그때는 좀 줄어들겠지만 결국은 이 역사라는 게 계속 냉전과 화해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손잡았다, 화해했다 하잖아요. 네. 또 지금 보시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펠로시 의장이 대만 갔잖아요. 네. 대만 가자마자 대만 주위로 해서 중국이 미사일 쏘고 난리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만 보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 갈등도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지금 맞아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뭐 지나가다가 누가 대만 해협 지나가다가 뭐 잘못해서 더 싸버렸어. 네. 그러면 잘못해서 싸워. 많이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역시나 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숫자를 따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일단은 발은 담궈놓고 네. 그 추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작년에 방산 매출이 우리나라 여태까지 있었던 것 중에서 최고 매출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이 그걸 또 뛰어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벌써부터. 네. 일단은 보시는 그림, 제가 그림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방산 수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다가 2022년부터가 빵 튀어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2020년 더 오르가겠죠? 이제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롯데미 한번 뚫어내줬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최근에 환율 보시게 되면 어떻죠? 환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죠. 좀 그래요. 고공행진을 네. 아주 그냥. 이게 뭐냐면은 환율이 왜 이렇게 안 좋나? 물론 당연히 뭐 달러 강세, 유로전 약세, 그리고 환율에 대항할 수 있는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뭐 위안화, 그리고 유로, 그리고 위안화 유로, 그리고 또 뭐 하나 뭐 있죠? 위안화 유로, 에나? 엔화. 네.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아베 총리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돌아서 있는 것 같고 네. 위안화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안 좋다 보니까 내리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계속 떨어지죠. 유로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달러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이 세 가지 이 키워드 세 개가 네. 힘을 못 쓰니까 달러는 강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도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달러를 많이 못 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서요. 내용을 까보니까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러를 많이 벌어올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바로 LNG? LNG도 있고, LNG는 물론 LNG도 있겠지. 근데 LNG는 우리가 사오죠. 아. 네, LNG 사오는 입장이고 방산이겠죠. 방산.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뭐 원전 수출 그리고 방산 수출에 대해서는 네. 끊임없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지원 사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네옴시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K방산, K스마트 인프라라는 키워드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현대 로템이 이집트에서 8천억에 대한 전동차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딱 보면서 야 현대 로템이 방산도 있겠지만은 K스마트 인프라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엮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철도 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될 놈 될 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숫자를 일단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계산하지 마시고 일단 큰 그림에서 먼저 접근을 해보자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얘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네, 방산 이야기를 엄청 중요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LNG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LNG주도 굉장히 잘 가고 있잖아요. 네, 조선주도 맞습니다. 아주
배가 아니라 거의 우주 로켓이에요, 로켓.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럽을 살리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다. 방산 안보, 에너지 안보 이 두 가지 때문에 유럽이 지금 거의 뭐 월급을 벌었어. 근데 그 돈 가지고서 난방을 할래? 아니면 밥을 사 먹을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 보니까 새벽에 마감한 그 유럽 가스 가격 보니까 8%가 급등했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유럽 내에 위치해 있는 화학 공장들이 다 셧다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비료 공장도 문을 닫고 있고, 화학 공장도 문을 닫고, 바스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유럽을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방산 쪽에서는 한국 방산, 네, 그리고 배로 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파이프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LNG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은 천연가스라는 게 있어요. 네. 천연가스 파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파이프로 이렇게 러시아에서 파이프로 보낼 수도 있지만 PNG. 그렇죠. 근데 이거를 162도로 영하 162도로 얼린 다음에 압축을 하면 600분의 1 압축이 됩니다. 이게 LNG예요. 그러면은 이동하는 방법 두 가지죠. 가스 라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네. 배로 실어서 보내거나 네. 이 두 가지인데 일단 가스는 러시아가 잠갔죠. 네. 언제든 잠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야 이것이 언제까지 이거 러시아에서 이렇게 목줄을 잡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배로 실어 나가자라고 마음 먹었고, 그래서 작년 말부터 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전 세계 3위 LNG 수출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원래는 1위가 카타르였고 네. 2위가 호주였어요. 네. 근데 3위로 갑자기 미국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의 수출분을 누군가는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보니까 고스란히 유럽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준비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 속도가 가속화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잽싸게 지금 유럽 내에서는 터미널을 짓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터미널 배로 실어 나오는 이 LNG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육상에 있는 터미널 통해서 받아서 얼린 거를 기화를 시켜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네. 바다에 있는 네. 구유식 기화 시설에다가 받아서 거기서 기화시켜서 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거의 뭐 전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LNG 선을 제일 잘 만든 나라는 어디다? 우리나라죠. 한국. 그렇죠. 거의 뭐 한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선주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들었던 얘기로는 중국산 LNG에서 만든 가스를 실어서 왔는데 가스가 새서 도착하고 나니까 가스가 없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뭐. 있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LNG선의 품질이 좋다라는 뜻이겠죠.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전 세계 LNG선을 싹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조선, 그러니까 중고선가도 올라가고 시작했고, 네. 그리고 신조선가도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죠.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LNG 운반선의 신조선가는 2018년, 2019년, 2016까지는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2022년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신고가를 경신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5년치를 갖다가 다 가져온 상황이고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미국의 LNG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위에 보시면은 노란색 선이 카타르고 네. 파란색 선이 호주예요. 네. 근데 카타르, 호주는 수출량이 비슷해요 항상. 네. 그런데 미국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그러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어디 것 다 얻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미국의 수출분이었다가 다 전부 다 유럽이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져가냐? 네. 배로 실어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회사들의 종목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육상 시설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화 시설을 짓게 되면은 뭐 공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막 파이프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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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피팅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태광이나 성광밴드 같은 그런 용접용 피팅이 주식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게 완성이 된 발주가 끝나면은 그 다음은 개장용 피팅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이로코라 같은 경우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 주식도 지금 캐파만 또 이제 숫자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캐파를 따지시거든요. 네. 야, 오케이. 그럼 지금 시가총액, 지금 얘네들의 캐파 능력 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 수주 그리고 얘네 사업 보고서에서 내년 얼마를 한대 봤을 때 이거 아닌데 너무 비싼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물론 봤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태광과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마다 줄이는 게 좀 맞다고 저는 보는데 네. 만약에 증설과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다시 또 담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주식은 싸게 사야 되잖아요. 네, 그쵸. 일단은 뭐 그쪽에서 사면 또 배 아파요. 네, 앞서 말씀을 드린 방산도 그렇고 네. 지금 뭐 LNG 관련 것도 그렇고 굳이 올라가는 걸 추격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추격하실 때는 일단은 뭐 정찰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일단 한 10% 정도 한번 던져보고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내려오면은 담으시는 전략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LNG 쪽도 마지막 정리를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뭐 방산도 그렇고 LNG도 그렇고 결국은 방산 안보,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고 에너지 안보 할수가 L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확산시켜 보면 결국은 태양광이고 네. 이거 써야 되는군요. 태양광이고 그리고 풍력이고 그리고 원전까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비싸서 안 된다며 발전 단가 안 나온다며 풍력? 야 작년 말 유럽에 바람 안 불어서 난리셨다며 다 압니다. 그럼에도 각국이 경쟁적으로 하는 이유는 비싸도 좋아. 일단 지어. 더 이상 러시아에서 벗어나고 싶어. 러시아의 어떤 뭐 그런 이슈. 사우디의 뭐 유가 오펙이 유가를 올리고 내리고 더 이상 자유롭고 싶다. 어떤 그런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런 어떤 발전 단가를 무시하고서라도 경쟁적으로 이제 에너지 다변화는 각국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고 이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의 또 두 가지 공통점은 뭐다? 고객이 정부다. 네. 정부의 정책 지원이 있기 때문에 경기를 안 탄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통점을 본다라면은 쉽게 꺾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네. 확실히 이용 부장님 말씀대로 정말 저는 오늘 질문을 안 했는데 네. 괜히 질문을 했다가 듣고 싶은 건 못 들을까 봐. 그러니까요. 시간 모자라서 못 들을까 그러니까요. 봐. 왜냐면 좀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네. 와 정말 진짜 저 논리가 대박입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집에 가서 바로 그대로 그냥 바로 치려다. 그러니까요. 아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한 10% 비중만 그러니까. 두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것도 좋다. 정말 묻고 싶은 건 정말 많았는데 네. 오늘 다음을 내가 봤을 때 작가님한테 꼭 말씀드려가지고 또 한번 초대. 그러니까 네, 해봐야 될 말이에요. 것 오늘 방산의 LNG 선에 거기다가 비싸도 좋아 풍력의 태양광까지 이야기 네. 들어봤습니다. 리어드 홀딩스 김성훈 이사님과 함께했고요.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왜 쓰시는 거죠? 이거? 제가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서당께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매경 4단계라서 네. 오늘 공부를 너무 유익하게 해가지고 한번 네. 써봤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꼭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